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산업을 끊어내며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금융, 물류, 공급망이 동시에 무너지는 폭풍 속에서 강대국들은 단 한 나라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일본은 2025년 11월 중국의 반도체 핵심 장비와 소재를 차단했고 중국은 즉시 보복했습니다. 양쪽 산업이 멈추자 세계 기업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전력과 물류, 산업 흐름이 이상하리만큼 하나의 축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지만 단 하나의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침묵한 게 아니라 움직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8시간 뒤 중국도 일본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중심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48시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저는 에단 로엘입니다. 38살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공급망 분석관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해요. 세계 경제 안보의 흐름을 읽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감정보다 숫자를, 추측보다 사실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2025년 11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개월 파견이었어요. 동아시아 공급망 리스크 분석. 솔직히 말하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 분석 범위에서 늘 주변부였으니까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반응만 하는 나라.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초점은 중국과 일본이라고요. 한국은 그냥 관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당연했으니까요. 서울 인천공항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걷는 속도, 말하는 속도, 모든 게 급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속도가 깊이는 아니니까요. 여의도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경제안보 싱크탱크로 갔습니다. CSIS 협력기관이었죠. 회의실에서 한국 측 연구원 3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공손했습니다. 자료를 건넸고 저는 받았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이 자랑하는 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삼성은 일본 소재에 목을 맨 회사였고 LG는 중국 원료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 무렵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일본이 폭탄을 던졌어요. 중국향 반도체 핵심 장비, 포토레지스트, 특수가스 수출을 전면 차단한 겁니다. 명분은 안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쟁이었죠. 중국은 즉시 보복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광객 차단, 대일 투자 중단, 희토류 수출 제한. 양국 무역이 사흘 만에 반토막 났어요. 세계 제조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장비 없이는 중국 공장이 멈췄고 중국 희토류 없이는 일본 기업이 무너졌어요. 공급망이 끊어졌습니다. 도쿄와 상하이 증시가 폭락했고 뉴욕과 런던도 흔들렸어요.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조용했어요. 정부는 입을 다물었고 언론만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능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요. 11월 말 제네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얼음 같았고 일본 대표는 비웃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3자 협력 플랫폼 제안이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양자 문제라고요. 제3국의 개입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일본 대표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넘기며 다음 안건으로 가자고 했어요. 한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차 설명을 시도했지만 의장이 제지했어요.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목소리는 그렇게 묻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주변부구나. 영원히 중심에 설 수 없는 나라구나. 휴식 시간, 복도에서 일본 대표를 마주쳤어요.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저렇다고요.
큰 테이블에선 목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저는 제네바 회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켰어요. 중재 역량 없음, 전략적 가치 제한적, 사실만 적었습니다. 다음 날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한국 부분을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동맹국을 자극할 필요 없어. 한국은 우리 편이야.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어요. 제 분석이 정치적 이유로 지워지는 걸 보며 처음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12월 초,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본격적인 파견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제안보전략센터와 협업이었어요. 여의도 고층 빌딩 15층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상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한국 공급망을 설명했어요. 삼성, SK, LG, 삼성 SDI. 세계적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면을 알고 있었어요. 삼성은 일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의존했고, LG는 중국 리튬과 코발트 없이는 작동 불가였습니다. 타국 공급에 목을 맨 회사들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한국도 준비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묻자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자료를 더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판교를 갔습니다. 한국의 기술 클러스터라는 곳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스타트업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어요. 핵심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서 왔습니다. 한반도체 장비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젊은 대표가 식각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부품 출처를 물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반은 일본, 나머지는 독일이라고요. 역시 그랬습니다. 조립과 개선은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뒤처진 나라. 제 판단이 맞았어요. 12월 중순 평택 삼성 공장을 갔습니다. 거대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고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취약해 보였어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산 소재가 끊기면요? 그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관찰 기록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중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 내용을 보고서에 넣기로 했습니다. 12월 말 충격이 왔어요. 일본 측 인사가 저를 부른 겁니다. 도쿄에서 온 경제안보 담당관이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했어요. 커피를 권하며 한국 생활을 물었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스템 분석을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웃었어요. 한국은 우리 모두의 동맹 아닙니까?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필요가 없죠. 미일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조언이 도움될 겁니다.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파고들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워싱턴은 보고서를 지우라 했고 일본은 분석을 멈추라 했습니다. 제 일은 사실을 기록하는 건데 왜 모두가 막는 겁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하고 있었고 저는 그 무시를 기록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분노를 기록하겠다고요. 누가 뭐라 하든 제가 본 것을 정확히 남기겠다고요. 한국이 정말 무력한지 아니면 뭔가 숨어 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 분노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12월은 악몽처럼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국장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날카로웠어요. 한국 관찰 축소 지시.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고요. 중국과 일본이 우선이라고 다시 강조했어요.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쓴 관찰 기록은 사실뿐이었어요. 과장도 편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냥 창을 닫아버렸어요. 같은 날 오후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 경제연구소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보 교환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틀 뒤 강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이었고 차분했어요. 커피를 마시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단, 한국 시스템 분석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죠? 그가 웃었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 동맹 아닙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나라죠. 불필요한 기대를 심지 마십시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어요. 명함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협박이었어요.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도 움직였어요. 도쿄 경제산업성 인사가 서울에 왔고 저와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을 중심에 놓지 마세요. 미일 관계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제 역할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미국 상부는 축소하라 했고 중국과 일본은 멈추라 했어요. 한국 관찰이 왜 이렇게 많은 견제를 받는 걸까요? 그 무렵 세계는 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시작된 일본의 대중 규제가 12월 들어 확대됐어요. 이번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까지 통제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격했어요. 대일 수입품 전반에 고율 관세를 때렸고 일본 기업 사업 허가를 지연시켰습니다. 양국 갈등이 금융으로 번졌어요. 중국 은행들이 일본 국채 매입을 중단했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거래를 축소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고 물류비가 치솟았어요. 세계 제조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한복판에 놓였어요. 삼성과 SK는 일본 소재에 묶여 있었고 동시에 중국 시장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LG와 현대는 중국 원료와 일본 부품을 동시에 필요로 했어요. 중일이 싸우자 한국 기업들이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연락을 쏟아부었어요.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보시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되느냐고요. 한국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했어요. 공식 입장도 없었고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공황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답을 모르는 거라고요. 12월 중순 경제안보전략센터를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내부회의 참관이 허락됐어요. 한국 측 연구원 5명과 저 이렇게 6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이상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원료 흐름, 물류 병목, 금융 결제 경로. 정보가 스크린에 떴고 그들은 읽었어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정밀했어요. 단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공급망 지도였어요. 각 노드의 취약점과 대안 경로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의외였어요. 하지만 의미는 몰랐습니다. 데이터 모으는 것과 활용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한국이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불투명했어요. 회의 후 이상훈이 다가왔습니다. 판교를 다시 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공급망 플랫폼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이틀 뒤 판교에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사이 어딘가 작은 빌딩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어요. 한 층 전체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서버가 줄지어 섰고 화면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흘렀어요. 엔지니어 몇 명이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고 뒤로 거대한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공급망 경로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색이 달랐습니다. 빨강은 위험, 노랑은 주의, 초록은 안정. 저는 숨이 멎었어요. 단순 시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글로벌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중국 항구 적체, 일본 공장 가동률, 유럽 물류센터 재고까지 모두 표시됐습니다. 한국이 이런 인프라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입니다. 수천 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 리스크를 예측합니다. 병목 발생 전에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실제로 작동합니까? 그가 끄덕였어요. 작동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시스템은 있지만 검증 안 됐다는 뜻이니까요. 12월 하순, 평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삼성 공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국가산업안보 통합센터였어요. 처음 듣는 곳이었습니다. 이상훈이 안내했어요. 지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안 보였고 출입도 까다로웠어요. 신분 확인을 2번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어요. 수십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았고 중앙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한국 전역 산업 인프라가 표시됐어요. 발전소, 정유시설, 항만, 철도, 통신망.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습니다. 이상훈이 설명했어요. 국가 핵심 인프라 통합관리 센터입니다. 산업, 물류, 전력, 금융을 모두 여기서 모니터링합니다. 위기시 자원 재배치도 여기서 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변하는 숫자들, 깜빡이는 신호등, 흐르는 데이터. 모든 게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위기를 막을까요? 실제로 테스트된 적 있습니까? 이상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불길했습니다. 울산도 갔어요. 현대차와 SK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통합관리 시설이 있었어요.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됐습니다.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은 분명 취약했습니다. 중일에 의존했고 원천 기술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정밀성을 갖췄습니다. 데이터, 시스템, 절차,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불안했어요. 12월 말,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30% 폭락했어요. 상하이도 20% 떨어졌습니다. 뉴욕과 런던도 흔들렸어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중일 갈등이 통제불능이 됐어요. 양국 정부는 대화를 거부했고 기업들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공급망이 끊어졌고 물류가 정체됐어요. 세계 경제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만 침묵했어요.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이 없었고 기업들도 조용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기다렸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공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방법을 모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훈은 다른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여의도 사무실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곧 시작될 겁니다. 뭐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록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무언가가요.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무력함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준비의 침묵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제 안을 채웠어요.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뭔가 곧 터질 것 같았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어떻게 정의를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었어요. 긴장이 저를 짓눌렀고 불안이 생각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긴장 속에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세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중일 갈등이 폭발 직전이었고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은 대화를 거부했고 기업들은 생산을 멈췄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산업이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터졌어요. 워싱턴, 브뤼셀, 도쿄.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할 수 있느냐고요. 애플 공급망 담당자 메일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이틀 안에 답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오전 10시 이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센터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의 조용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마다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상훈이 저를 맞았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뭐가요? 대답 대신 저를 안으로 끌고 갔어요.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2층 통합관제실이었어요.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중앙엔 가로 10m 넘는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30여 명이 앉아 각자 화면을 응시했어요. 메인 스크린엔 실시간 변하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역이었어요. 이상훈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공급망 재정렬이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 주도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숫자가 흘렀어요. 반도체 재고량, 배터리 원료 위치, 물류 병목 지점, 항만 대기 시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됐습니다. 그 옆엔 대한 경로가 표시됐어요. 빨간 선이 노란 선으로, 노란 선이 초록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삼성 평택 라인,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재고 3일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만 대체 공급처에서 긴급 수송 가능합니다. 18시간 소요. 비용 20% 상승하지만 생산 중단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말했어요. LG 오창 공장, 중국산 리튬 부족합니다. 호주에서 긴급 물량 확보했습니다. 부산항 경유, 이틀 안에 도착합니다. 물류 조율 완료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공급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뭐가 부족하고 어디에 여유가 있는지, 어떤 경로가 막히고 어떤 경로가 열렸는지 모든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됐습니다. 이상훈이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10년 넘게 구축됐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 물류사 모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 공유, 절차 표준화, 위기 대응 프로토콜,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 배터리 라인, 디스플레이 시설, 모든 곳의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옆엔 전력 공급량, 용수 사용량, 물류 가용 차량 수까지 나타났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울산 정유시설에서 화학 원료 공급 차질 발생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담당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울산에서 평택으로 가는 원료 운송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도체 세정 공정에 필요한 물량입니다. 이상훈이 차갑게 물었어요. 대안은 여수 공장에 예비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로는 6시간 걸립니다. 해로는 4시간 반. 하지만 여수항에 화물선이 없습니다. 부산항에서 긴급 투입 가능한 선박 찾아라. 지금 당장.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들겼어요. 10초 뒤 대답했습니다. 부산 소재 중형 화물선 한 척 확보했습니다. 30분 안에 여수로 출항 가능합니다. 승인. 즉시 실행. 빨간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어요. 실시간 대응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세계 기업들이 한국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선전 공장 대신 베트남과 한국 협력사로 주문을 재배치했어요. 테슬라가 일본산 배터리 부품을 한국산으로 전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물류 경로를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변경했어요. 모든 결정이 빨랐습니다.
한국센터가 대안을 제시하면 기업들이 즉시 수용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만이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갖췄으니까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며 전율했어요. 한국은 10년 동안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걸요. 저녁이 됐습니다. 스크린의 빨간 선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목이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물류가 다시 흐르고 공장이 재가동되고 재고가 보충됐어요. 48시간 중 12시간만 지났는데 세계 제조업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훈이 자료를 건넸어요. 중국과 일본 내부 문서였습니다. 비공식 경로 입수라고 했어요. 읽었습니다. 베이징 반도체 기업이 한국산 식각 장비 긴급 구매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일본 장비 없이는 생산 불가능했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도쿄전자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끊긴 상황에서 한국이 확보한 호주산 히토류를 공급받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중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자료를 내려놨어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 움직임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관제실을 떠날 수 없었어요.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여전히 데이터가 흘렀고 담당자들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때 또 경고가 떴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과부하 징후 감지, 긴장이 돌았어요. 담당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서버 온도가 상승 중입니다. 이상훈이 물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최대치로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예비 전력 투입해라. 대전 센터에서 백업 서버 가동시켜. 대전 센터도 현재 80% 가동 중입니다. 상관없어. 90%까지 올려. 지금 당장. 10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전 백업 서버 가동 시작했습니다. 판교 부하 분산 중입니다. 경고등이 꺼졌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조차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판교 인공지능이 다음 병목 예측했습니다. 이틀 뒤 싱가포르 항만 적체 가능성 높습니다. 대안은 부산항 경유입니다. 한국 해운사들과 조율 시작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말했어요. 평택 통합센터, 전력 수요 급증 예상됩니다. 반도체 공장 풀가동 시 전력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울산과 영광 예비 전력 재배치하면 문제없습니다. 송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산업만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력, 물류, 금융, 통신, 모든 국가 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됐어요. 위기가 발생하면 이 모든 게 동시에 재배치됐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술 우위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1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 표준화된 절차, 훈련된 조직,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합하는 국가급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이걸 만들어 왔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한국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한국이 움직였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48시간 중 20시간이 흘렀어요. 스크린의 빨간 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노란 선도 줄었어요. 초록 선이 늘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다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아래에서, 이 나라 전역에서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지만 정밀하게, 소리 없이 하지만 강력하게. 저는 처음으로 경외를 느꼈어요. 두려움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경외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통합을 구현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조용히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만 기록하면 됐습니다.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고 세계는 그 움직임을 따르고 있었어요. 다시 관제실로 돌아갔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데이터가 흘렀고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경외 속에 잠겼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48시간이 끝나지 않았고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통과할 거라는 걸요. 경외가 제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안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48시간이 끝났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중일 갈등 여파는 남아 있었고 금융시장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재가동됐고 물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안보전략센터는 멈추지 않았어요. 48시간은 긴급 대응이었고 이제는 안정화였습니다. 관제실 스크린엔 여전히 데이터가 흘렀고 담당자들은 각 노드를 점검했어요. 저는 이틀 동안 거의 앉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훈이 새로운 문서를 건넸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공식 문서였어요. 중국 상무부 명의였습니다. 펼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 식각 장비 100대를 긴급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장비 없이는 생산 라인 유지가 불가능했고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납기 3개월, 계약 규모 3천억 원, 공식 구매 요청이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단순 무역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본 없이도 버틸 방법은 한국뿐이었어요. 도쿄에서도 문서가 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이었어요. 한국이 확보한 호주산 히토류 물량을 일본 기업들에게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끊긴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중개 없이 생존할 수 없었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양대 산업 국가. 그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어요.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에단,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제네바 회의에서 만난 일본 대표였습니다. 복도에서 한국을 비웃던 그 사람이었어요.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한국 히토류 공급선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 측과 긴밀하다고 들었습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제네바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저렇다. 큰 테이블에선 목소리가 없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에단, 부탁입니다. 우리는 정말 급합니다. 한국 없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공식 채널을 통하십시오.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하십시오. 제가 중재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끊었습니다. 10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중국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베이징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현명한 선택을 하길이라고 썼던 사람이었어요. 에단,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한국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들과 접촉하려 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을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불필요한 기대를 심지 말라고 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에단, 이건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한국 경제안보전략센터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그들이 공식 절차를 안내할 겁니다. 저는 분석관일 뿐입니다. 에단.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몇 달 전 저를 압박하고 경고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승리였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작동시킨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며칠 뒤 국제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애플이 한국을 아시아 공급망 중심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중일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국을 통해 부품을 조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기준으로 재편한다고 밝혔어요. 폭스바겐이 아시아 물류 거점을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보쉬가 한국에 신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시멘스가 평택에 스마트 팩토리 협력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빨랐어요. 기업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위기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세계 금융시장도 반응했습니다. 서울 증시가 급등했어요. 외국 자본이 유입됐고 한국 기업 신용등급이 상향됐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을 아시아 공급망 핵심 국가로 분류했어요. 피치도 비슷한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훈이 저에게 경제효과 분석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긴급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펼쳤습니다. 48시간 공급망 재정렬로 인한 직접 경제 효과 15조 원. 한국 기업들이 긴급 주문을 받으며 발생한 매출이었어요. 반도체 장비, 배터리 부품, 디스플레이 소재, 화학 원료. 세계가 한국에 긴급 발주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간접 경제 효과 105조 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발생할 투자, 물류, 금융거래였습니다. 애플의 한국 협력사 확대, 테슬라의 배터리 장기 계약, 폭스바겐의 부산 물류 거점 투자. 모두 합치면 1,0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총합 12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매출이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화되고 물류 허브가 되고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48시간 만에 12% 상승, SK하이닉스 15%, LG에너지솔루션 20%, 시가총액 증가분만 50조 원이 넘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효과도 나와 있었어요. 향후 2년간 15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반도체, 배터리, 물류, 금융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치도 있었어요. 이번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10조 원 규모였어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12년 동안 준비한 시스템이 120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분석관으로서 제 임무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제안보전략센터를 다시 찾았어요. 이상훈을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13년부터입니다. 12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추적, 위기 시나리오, 대응 프로토콜. 1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년.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변부로 여길 때 한국은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했습니까? 왜 세계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할 때 증명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한국 방식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준비하고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알아서 인정했어요. 일주일 뒤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상부에 제출할 문서였어요. 이번엔 누구도 삭제하라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계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 아시아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 지난 몇 달간 관찰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제안보전략센터 통합 시스템, 판교 인공지능 플랫폼, 평택 산업안보관제센터, 울산 통합관리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일본 사이의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축이 되었다. 세계 제조업이 한국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향후 10년간 아시아 공급망의 안정성은 한국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쓰며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요. 아니,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규모만 보고, 기술만 보고, 시장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보이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시스템만이 작동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보고서 완성에 사흘이 걸렸어요. 50페이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론. 모든 것이 담겼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워싱턴으로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훌륭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요? 대답했어요. 보고서보다 더합니다. 제가 본 건 일부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제 상상보다 깊고 넓습니다.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을 재평가해야겠습니다. 미국 전략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바꿨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한국 방식인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 작동시키는 것.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결과로 증명하는 것. 저는 그 순간 감동했습니다. 감정적 감동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 수천 명이 참여한 협업,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정밀성. 기적이 아니었어요. 노력이었습니다. 인내였어요. 그리고 비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곳을 더 가고 싶었습니다. 경제안보전략센터였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관제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엔 세계 지도가 펼쳐졌고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담당자들은 조용히 일했어요. 이상훈이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나라입니다. 약속했어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요. 데이터, 시스템, 정밀성, 통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12년의 준비.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제 나라가 아닌데 자부심을 느끼다니요. 하지만 맞는 것 같았어요. 훌륭한 시스템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중할 뿐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중심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세계는 변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감동과 자부심을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